곰브리지 사용절사 23장에 나온 거고요. 18세기 영국의 고전주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어떤 나라죠? 16세기 헨리 8세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종교개혁이 있던 나라죠. 오늘날에는 신교권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의 중간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떤 게 중간이냐면 형식적인 거, 성경에 대한 어떤 해석 이런 것도 중간을 많이 따릅니다. 로마 카톨릭과 비슷하면서도 개신교적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건축물이나 예술에 있어서도 구교권과 신교권의 중간 형태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세인트 폴 대성당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성당을 한번 보시죠. 자, 1층으로 가보면 입구가 다른 바로크식 성당과는 조금 다르죠? 기둥이 둥글게 해가지고 입구가 지어져 있고요. 창문의 아치는 이탈리아식과 비슷하고요. 사각형 기둥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면 또 페디먼트가 있죠. 창문에도 작은 페디먼트들이 있고요. 꼭대기로 가보면 돔이 크게 얹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바티칸을 베껴온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크식이냐 또 하면 그렇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르네상스식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식에서 조금 발전해서 바로크를 따라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형적인 고전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전을 많이 따른 바로크의 지나치게 화려한 것을 배격한 이런 건축 양식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프란체스코 보로미니가 지은 산타 아그네스 성당이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로마 바로크식 건축 양식입니다. 자, 정면이 평평하지가 않고 약간 물결을 두고 있다라고 했죠. 이게 전형적인 바로크 양식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런던의 성 바오로 대성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크 양식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죠. 조금 더 검소함을 지향을 하고요. 2층에 보면 기둥도 2개씩 일정한 간격으로 갖고 있죠. 그러니까 좌우측의 종탑 같은 경우에도 보로미니의 종탑을 베낀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영국만의 고유한 건축 양식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크를 많이 닮으면서도 다르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게 영국식 고전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인트폴 성당의 도움은 어디서 왔을까? 잘 보면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대충 볼 수가 있죠. 이런 도움의 시작은 브라만테의 템피에토부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16세기 초반에 지어진 건데요. 이건 바티칸 경내에 있는 거고요. 둥그런 모양의 1층이, 그러니까 기둥이 있는 1층에 있고 2층에 난간이 있고 그 위에 돔이 있죠. 이게 작은 건물인데요. 이 비슷하게 만든 게 미켈란젤로가 성 베드로 돔이죠. 여기도 보면 기둥이 2개씩 박아놓은 게 미켈란젤로의 특징이죠. 그리고 돔이 있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고요. 자, 그럼 맨 왼쪽에 크리스토퍼 렌이 지은 세인트폴 대성당을 보시면 미켈란젤로의 돔과 비슷하죠. 근데 미켈란젤로는 기둥을 2개씩 박아놨는데 여기는 하나씩 했죠.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 보면 쿠폴라가 있고요. 쿠폴라는 여기 십자가가 있는 쿠폴라가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돔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여기는 아마도 사람이 여기도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 앞에 있는 걸 보고 많이 베껴 왔으면서도 독자적인 것을 구현한 이런 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여다보면 확실히 좀 정갈하죠. 바로크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의 내부에 보면 굉장히 화려했죠. 황금색으로 치장한. 그런데 이 세인트폴 성당을 보면 흰색 대리석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정갈한 모습을 구현하려고 많이 애썼죠. 자, 오른쪽에 돔 같은 경우에도 바로크에서는 그림 장식으로 많이 해서 화려함을 보이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단순한 디자인을 통해서 비교적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신조 건축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종교 건축물만 그랬냐? 이런 개인
주택에서도 이런 정갈한 건축 양식을 많이 따르려고 했던 게 영국이었습니다. 여기 벌링턴 경과 윌리엄 켄트가 지었다고 하는 런던 취직 저택입니다. 자, 이 저택은 무엇을 보고 참조했느냐? 바로 안드레아 팔라디오가 지었던 빌라 로톤다를 참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아 팔라디오란 사람은 르네상스 건축 양식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팔라디오의 건축 양식을 고전주의를 지향하는 프랑스와 영국의 건축가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팔라디오식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18세기 영국에서는 팔라디오의 건축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을 했고요. 유행의 첨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장식물을 화려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비례와 균형을 잘 이루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건축가들은 이렇게 팔라디오를 많이 따라서 지었습니다. 여기 크리스토퍼 레인이 지은 이매뉴얼 칼리지 예배당입니다. 잘 보시면 1층은 일정한 간격으로 들어서 있는 아치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벽기둥을 갖고 있는 입구가 있죠. 가운데는 둥근 벽기둥이 있고 좌우측에는 사각형 벽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페디먼트가 있죠. 그런데 페디먼트가 약간 변형이 돼가지고 그 사이에 첨탑을 세우죠. 시계를 받고 첨탑을 세웠다. 이거는 크리스토퍼 렌이 창작한 영국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팔라디오의 비례와 균형을 갖춘 건물을 만들면서도 나름대로 영국식을 찾아내서 만들어내려고 애를 많이 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고전주의 작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고대의 신전을 그대로 베껴온 듯한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프랑스에서도 대표적으로 파르테논 신전을 베낀 듯한 건축물들이 18세기와 19세기에 많이 지어졌습니다. 성 마들렌 사원 같은 경우 보면 거의 파르테논 신전을 그대로 가져온 것처럼 보이죠. 조금 화려하게 했다는 정도일 뿐 모양을 보면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처럼 느껴지죠. 기둥은 8개고요. 물론 코니터식 기둥이 좀 다르지만 위에 코니스, 목재처럼 보이는 코니스가 있고요. 그 위에 페디먼트가 있죠. 페디먼트 사이에는 여러 조각품을 이렇게 그려놨고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을 모방하는 이런 건축 양식들이 당시에 많이 지어졌고요. 그것이 후대로 이어져서 새로운 땅에서도 이런 고전주의가 많이 확장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땅에도 이런 고전주의 건축물이 있죠. 19세기 말에 지어졌던 덕수궁 석조전이 대표적이죠. 경희대학교에도 20세기 중반에 이런 건축 양식을 좀 담게 지으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봤더니 너무 좀 돈을 적게 들어가지고 좀 허접한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덕수궁 석조주는 꽤 잘 만들었는데 경희대학교의 이 건물은 좀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고전주의 건축물이 신대륙에서도 많이 지어졌는데요. 미국에 가보면 워싱턴 같은 경우에 이런 고전주의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국회의사당도 그렇고 여기 토머스 제퍼슨이 지었다고 하는 버지니아 주립대 건물도 그렇고 뭐 백악관도 그렇고 이런 고전주의 건축물은 유럽이 지배했던 여러 장소에 많이 지어졌습니다. 자, 영국의 이제 해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프랑스의 왕립 아카데미가 생긴 것처럼 영국에도 왕립미술원이 생겨났습니다. 1768년에 조슈아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주도하에 탄생을 했는데요. 자, 프랑스의 왕립 아카데미는 왕실 주도하에 왕실이 지원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영국의 왕립 미술원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귀족들이 주최해서 운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왕립미술에서는 이탈리아의 라파엘로와 같은 고전 회화의 거장의 양식을 중시했습니다. 르네상스 시절에 이탈리아의 회화 방식을 많이 따르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자, 신화, 역사의 사건을 회화의 중심에 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학문과
어우러진 미술, 거창하고 감동적인 것만이 위대한 예술로 불 가치가 있다라고 영국 왕립 미술에서는 내세웠고요. 거기에 합당한 예술 작품에 대해서만 후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왕립 미술원에서 좋아하는 예술 작품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레놀즈라는 사람은 기도 레니와 푸생 같은 사람들의 회화 작품처럼 역사를 담고 여기다가 예술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그런 작품들이 진정한 예술을 구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여기 기도 레니의 새벽의 여신이나 푸생의 아르카디아의 나는 있다.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상상화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물론 역사와 신화, 종교 내용들을 많이 알면서 나름대로 장면을 상상해서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진짜 그림이다, 진짜 예술이다라고 이런 아카데미에서는 주장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현실은 뭐였을까요? 현실은 주문자가 원하는 것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죠. 당시에 영국도 신교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화려한 성서에 나오는 제단화 이런 것들은 주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이 실제로 있는 건 뭘까요? 여전히 초상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놀즈라는 작가도 당연히 초상화를 많이 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주문자가 원하는 또 주문자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그림들 위주로 그렸던 거죠. 여기 조지프 마레티의 초상 같은 경우에 보면요. 친숙하고 예의를 잃지 않는 주인공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되 가급적이면 괜찮은 얼굴로 그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거죠. 결국 레이놀즈라는 작가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초상화가로서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초상화만 그려가지고 예술가로서의 자리를 잡기는 어렵잖아요. 나름대로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죠. 자, 여기 레이놀즈가 그린 강아지를 안고 있는 보올조 양이 있습니다. 이 그림과 대비될 만한 게 벨라스케스의 그림인데요. 강아지와 함께 있는 공주입니다. 자, 이 두 그림 보시면 벨라스케스의 그림 속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이 강아지는 그냥 이 그림 속의 소품일 뿐이에요. 그리고 벨라스케스는 자신이 원하는 색감 위주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근데 레이놀즈의 그림 속에서 강아지는 주인공이죠. 꼬마가 이 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 표현을 하고자 했던 거죠. 눈도 아주 동그랗게 뜨고 보면서 나는 이 강아지를 좋아해 라고 하는 어떤 심성을 이 그림 속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 게인스버러라는 사람이 그린 하버필드 양의 초상화입니다. 자, 초상화를 표현하되 어떻게 하면 작가의 의도로 넣을 것인가? 이것이 예술의 그러니까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영국의 화가들은요, 당시엔 여전히 로마가 예술 선진국이었어요. 하지만 그 예술 선진국을 따라가고 싶진 않았던 거죠. 나름대로 자신만의 방식을 창안해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자연 속에 있는 이 소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푸르름 속에 있는 모습, 얼굴은 홍조를 띄었고요. 자, 모자를 보시면 레이스가 있는 모자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주름도 섬세하게 표현하면서도 주변 배경은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영국 방식 풍경화를 많이 했던 거죠. 물론 이런 그림들이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왜? 수요가 없는 거죠. 풍경화를 주문할 정도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이 풍경화는 언제부터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까요? 이거는 19세기 중반에 가서야 조금씩 알려지게 되는 거고, 이것이 인상파 화가로 넘어가야만 나름대로 예술가들이 표현할 만한 이런 작품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장 바프티스트 시메옹 샤르댕이라는 사람이 그린 감사 기도입니다. 자, 이 시대로 가면 작가가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이전까지 작품이란 건 주문자의 의도, 또 주문자 초상화, 아니면 스토리가 담겨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정물화가 등장한 것처럼 특별히 주제가 필요 없는 이런 그림들이 영국에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이 전형적인 사례를 할 수 있죠. 감사기도. 감사기도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 특별한 메시지는 없다고 하는 거죠. 여기 제가 예를 들어드린 베르메르의 이제 하녀죠. 부엌의 하녀의 작품인데 이것도 특별한 주제 없이 사람을 정물화 개념으로 표현했던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네덜란드 화풍과는 상당히 달라 보이죠. 영국은 뭔가 좀 섬세하지 않고 섬세하게 묘사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시대가 바뀌면서 점차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태고적부터 개신이입니다. 태고적부터 개신이가 누굴까요? 예, 성부라고 할 수 있죠. 자, 성부의 모습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했습니다. 엄숙하기도 안 하고 위험을 가진 이로 표현하지도 않았죠. 훨씬 더 자유로운 천상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블레이크란 사람은 미켈란젤로의 추종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육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많이 그렸던 거죠.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자, 성부가 하늘에서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 속에서 컴퍼스를 들고 뭔가를 그리고 있죠. 말하자면 창조하고 있는 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표현이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풍경화도 조금씩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터너라고 하는 작가가 풍경화를 많이 그렸는데요. 여기 전함 테메레르의 마지막 항해입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고요. 하늘을 보니까 해가 이렇게 지고 있네요. 그렇지만 네덜란드의 화풍과는 좀 다르죠? 여기 완반 호이엔이 그린 두나무 풍경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그리되 하늘과 나무가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나무를 표현하는 데 비해서 영국의 화가들은 전함은 좀 자세하게 그리지만 나머지 바다 같은 경우에는 붓처리가 거칠다고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인상파 화가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1839년이면 아직 인상파가 등장하기 전인데 요 시대부터 이렇게 자연을 나름대로의 화가의 관점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풍경화가 이 시대에 어떻게 등장했냐라고 보면 자, 네덜란드에서 원래 경제가 상당히 발전했거든요. 17세기에 상인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풍경화에 대한 주문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경제 패권이 영국으로 넘어갔죠. 19세기 초반이 되면 영국이 경제 패권을 쥐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패권을 쥐면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또 이 상인 계급들이 이런 예술가들한테 주문을 해서 이런 풍경화들이 구매가 이루어진 거죠.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라는 건 구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덜란드에 있던 경제 패권이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화풍도 자연스럽게 이전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중심의 이전에 따라서 네덜란드의 풍속화들이 잉글랜드에서도 점차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윌리엄 터너의 눈보라 속의 증기선이라고 하는 풍경화를 보시면 붓터치가 강렬하죠? 이 장면은 인상파들의 어떤 풍경화를 그린 것처럼 보이죠? 작가가 느낀 그대로, 작가가 본 모습 그대로 붓터치를 해서 자유롭게 느낀 상상의 순간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흔히 낭만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풍경화가 점차 낭만주의 형태로 변해가는, 자연에 있는 그걸 그대로 묘사하는 데서 벗어나서 작가가 느낀 그대로 표현한 방식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더라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프랑스에서 인상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게 세계적 그 사조로 정착이 됐는데요. 그 사람들만의 몫은 아닌 거죠. 이렇게 네덜란드 또는 잉글랜드 이런 데서 여러 화가들이 등장을 하고 이런 속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집중적으로 예술가들이 등장을 함으로써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